생명과학 2.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우리가 등교하고 만나기로 했었는데 아쉽게도 다시 온라인상으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자, 오늘은 효소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온도와 pH가 효소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자, 오늘 효소의 작용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효소가 무엇인지, 그리고 효소가 반응이 진행될 때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활성 에너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있을 때 없을 때 반응 속도는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배웠어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잘 정리를 해놨다가 오늘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이 내용을 기본적으로 안다는 상태에서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좀 사실 목소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잘 들릴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그래도 기운차게 시작해봅시다. 자, 출발해볼까요? 고고고!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입니다. 자,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온도, 그리고 pH, 그리고 여기 나와있지 않지만 앞으로 배울 거예요. 저해제, 이런 것 등과 같이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왜 효소의 활성은 이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느냐? 바로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럼 단백질은 온도에 그리고 pH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자, 그 다음 저해제는 뭐냐? 저해제는 뒤에서 자세히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궁금해도 참아보세요. 궁금한 사람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따라오십시오. 자, 이렇게 효소의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 pH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온도와 pH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 효소의 반응이 가장 잘 일어나는 온도,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최적 온도라고 하고요. 그리고 효소의 반응이 잘 일어나는 pH를 최적 pH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적 온도와 최적 pH에 효소가 반응을 잘해서 활성 에너지를 낮추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온도에 따른 효소의 활성은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래프로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교과서 61페이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온도가 X축, Y축은 반응 속도예요. 자, 사람의 효소가 있어요. 사람의 효소. 사람의 최적 효소는, 최적 효소가 아니라 최적 온도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체온이죠? 36에서 37.5도 사이. 그 사이가 최적 온도다. 요때 가장 활성을 띠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효소의 반응이 잘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이 잘 일어난다. 반응 속도가 빠르다. 당연히 최적 온도는 내열성 생유 같은 경우는 최적 온도가 70도가 더 넘어요. 한 75도 정도 됩니다. 어찌됐든 세균이든 사람이든 관계없이 최적 온도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러니까 개체에 따라서 최적 온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적으로 최적 온도를 중심으로 최적 온도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낮을 때와 높을 때. 사람으로 따져볼게요. 최적 온도보다 낮을 때요. 케이스 바이 원. 1번. 최적 온도보다 낮을 때. 낮을 때는 온도가 높아지면 기질과 효소 활성 부위의 충돌 횟수가 굉장히 많아지겠죠. 왜? 온도가 높아지면 그만큼 분자 운동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기질과 효소 활성 부위도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는 횟수가 증가하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많이 형성되겠죠. 그러니까 급격하게 반응 속도가 빨라지는 양상을 볼 수가 있어요. 왼쪽. 그럼 케이스 2번이 아니라 2번. 최적 온도보다 높을 때는 점점 반응 속도가 떨어진다는 거 알 수 있죠. 왜 그러냐? 효소 활성 부위, 즉 효소라고 하는 거의 주성분은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온도에 굉장히 민감해요. 즉 단백질은 온도가 최적 온도도 높아지기 시작하면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가 변성이 일어납니다. 변성이 일어나면서 효소 기질 복합체가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그런 맞물리는 톱니바퀴 같은 그런 부위가 변성이 일어나면서 얘네들이 형성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효소 기질 복합체를. 따라서 반응 속도가 급격하게 낮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변성 이후에는 당연히 입체 구조가 완전 달라지게 되면은 기능을 잃어버리겠죠. 그래서 온도를 이 상태에서 아무리 낮춰도 기능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래서 최적 온도,
이 최적 온도보다 낮을 때와 높을 때의 양상을 여러분들이 단백질 주성분인 효소의 주성분인 단백질의 이 이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다음 pH와 효소 활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최적 pH는 다 다릅니다. 효소마다. 여러분 위에서 소화효소 펩신, 그다음 트립신은 어디에 있는 거죠? 기억나나요? 생명과학 1에서 배웠는데 맞아요. 펩신은 위에 있는 소화효소, 단백질 소화효소라면 트립신은 이자액에 들어있는 소화효소입니다. 위에서는 pH가 최적 pH가 2, 굉장히 강한 성이죠. 트립신은 8이에요. 8, 이자액. 염기성이죠. 염기성. 그래서 얘네들이 활성을 띠는 그러한 상태, pH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적 pH에서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반응 속도는 느려지는 그런 범위를 볼 수가 있죠. 효소 활성이 나타나는 pH 범위를 벗어나면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쫙쫙 급격히 낮아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도와 pH는 이렇게 효소 활성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바로 저해제예요. 여러분 저해라고 하는 게 뭐죠? 뭔가 저지한다라는 것 같죠? 맞아요. 효소와 결합해서 우리가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해야지만 뭔가 반응을 해서 생성물을 만들어내는데 효소 기질 복합체 형성을 방해하는 그런 물질이 저해제입니다. 이 저해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경쟁적 저해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쟁적이 있으면 뭐도 있겠어요? 비경쟁적 저해제도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저해제는 뭔가 방해하는 거예요.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을 방해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는 둘 다 방해하는데 방해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있고 효소가 있고 효소 활성 부위가 이 부분이죠. 여기랑 맞아야지만 기질하고 만나서 결합이 돼서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죠. 그런데 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 효소랑 이렇게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되는데 이 기질하고 입체 구조가 비슷한 거예요. 기질이 요 기질이죠. 요 경쟁적 저해제가 요건데 이 경쟁적 저해제가 기질하고 요 입체 구조가 여기 맞물리는 요 구조와 지금 비슷하게 생겼죠. 그래서 기질과 입체 구조가 비슷해서 효소 활성 부위에 기질하고 경쟁적으로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이 결합하기도 전에 경쟁적 저해제가 먼저 결합을 하니까 기질하고 효소가 결합하지 못하도록, 즉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경쟁적 저해제입니다. 보통은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경쟁적 저해제보다 기질과 효소와 복합체를 형성하는 게 훨씬 더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저해 효과는 감소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기질의 농도가 낮을 때는 경쟁적 저해제가 먼저 결합을 하고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기질이 먼저 또 결합을 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은 경쟁적 저해제가 없을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반응 속도가 증가합니다. 그러다 경쟁적 저해제는 그보다는 조금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거 볼 수가 있죠. 왜? 기질보다 먼저 이 경쟁적 저해제가 결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예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항생제 중에서 알고 있는 애 뭐 있어요? 항생제 중에 유명한 애?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애가 있죠. 이 페니실린 항생제를 왜 먹어요, 여러분?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먹죠. 근데 세균을 사실 죽인다라기보다는 이 페니실린이라는 역할이 뭐냐면 세균은 동물이긴 하지만 세포벽을 가지고 있어요.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배웠죠, 우리? 이 펩티드 글라이칸이라고 하는 세포벽을 형성하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기질 대신 페니실린이 먼저 결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포벽이 형성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세균의 번식을 막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경쟁적 저해제의 대표적인 예가 항생제 페니실린이 있어요. 그럼 비경쟁적 저해제는 뭐냐? 비경쟁적 저해제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과 입체 구조, 여기 그림은 좀 안 나와 있지만 만약에 그림을 그린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얘가 효소다. 얘가 효소예요. 이렇게 여기 좀 뚫어놓을까요? 이렇게 효소예요. 이렇게 생긴 다시 그릴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그냥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게 효소입니다.
퍼즐처럼 생겼어요. 그리고 요거와 맞는 기질이 있어요. 여기 활성 부위고요. 여기 활성 부위고 여기 효소예요. 그럼 기질과 효소가 결합을 하면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겠죠. 그런데 경쟁적 저해제는 어디에 붙는다? 그렇죠. 여기 활성 부위에 경쟁적 저해가 붙었다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활성 부위가 아닌 여기에 붙어요. 여기. 비경쟁적 저해. 비경쟁적 저해제는 그럼 뭐냐? 기질과 입체 구조는 달라요. 경쟁적 저해제랑 달라요. 기질과 입체 구조는 다르지만 효소의 활성 부위가 아닌 부분, 요런 부분에 결합해서 효소의 작용을 저해합니다. 왜? 비경쟁적 저해제가 효소랑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효소의 복합체에 그러니까 비경쟁적 저해제와 효소의 복합체겠죠? 이 복합체, 즉 효소의 입체 구조가 바뀌게 되는 거야. 변형이 돼요. 그러면서 활성 부위의 모양이 달라지니까 기질하고 결합을 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비경쟁적 저해제가 존재할 때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저해 효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게 또 비경쟁적과 경쟁적의 차이죠. 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저해 효과가 떨어진다고 했죠. 근데 비경쟁적 저해제는 기질의 농도를 높여도 저해 효과는 감소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경쟁적 저해제가 이러한 그래프였다면 비경쟁적 저해제는 어떤 거냐? 이런 그래프로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이런 그래프. 그래서 경쟁적 저해제는 이 보라색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이 빨간색은 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경우, 그랬을 때 반응 속도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죠. 얘보다는 훨씬 감소합니다. 왜? 먼저 경쟁적 저해제랑 효소가 경쟁적 저해제와 효소가 복합체를 먼저 형성하기 때문에 그렇죠. 비경쟁적 저해제는 좀 달라요.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 빨간색이 비경쟁적 저해제를 처리했을 경우예요. 이랬을 때는 훨씬 더 반응 속도가 낮은 그 그래프 양상을 보이죠. 훨씬. 그리고 얘네들은 기질의 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증가하지 않죠. 아무리 높아도 이렇게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얘는 기질의 농도가 높아지면 증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경쟁적 저해제와 비경쟁적 저해제의 기본적인 특징의 차이, 그래프도 여러분들이 어떤 게 경쟁적인지 혹은 비경쟁적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효소의 작용에 지금 3가지 얘기했죠? 온도, pH, 저해제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 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하자면 온도랑 pH, 그다음에 저해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주는데 그 효소 활성에 영향 미친 요인 중 기질의 농도가 있었어요. 기질의 농도가 물론 저해제를 처리하고 안 하고의 차이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효소의 농도는 일정합니다. 그럴 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증가하다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은 초기 반응 속도 증가하지 않고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양상을 보여요. 이런 그래프가 바로 기본적인 그래프입니다. 초기 반응 속도. S1일 때는 뭐예요? 기질과 결합하지 않는 효소가 존재하죠. 그러니까 기질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효소, 기질, 복합체의 농도도 어떻게 돼요? 증가하겠죠? 따라서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하게 된다. 자, S2를 볼게요. S2는 포화 상태라고 볼 수 있죠. 효소 기질 결합이 포화 상태에 도달했을 때 모든 효소와 기질하고 결합해서 기질 농도가 아무리 증가한다 하더라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효소의 농도를 지금 여기 효소 농도 일정할 때죠. 근데 S2는 그래서
아무리 효소 농도가 일정할 때는 기질의 농도를 증가시켜도 초기 반응 속도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요. 일정해지는 거죠. 자, 그런데 효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다시 초기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효소의 농도가 다를 경우는 어떨까요? 효소 농도에 비례하겠죠? 효소 농도에 비례해서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한 효소의 농도만큼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 농도가 증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 S2 이상에서 효소를 첨가하면 초기 반응 속도도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랑 다시 비교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효소의 농도가 일정할 때 물질의 농도를 볼게요. 시간에 따른 물질의 농도 값입니다. 기질은 점점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하니까 줄어들 거고, 효소는 효소기질 복합체 형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가 모든 효소기질 복합체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는 즉 시간에 따라서 반응물인 기질의 양은 감소하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감소하다가 다시 효소기질 복합체의 증가 후 감소하겠죠. 그래서 이 반응이 진행되면 반응물질의 농도는 감소하고요. 생성물질의 농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응물인 기질의 양은 감소하고 기질과 결합하지 않은 효소는 감소 후에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기질 복합체는 이렇게 증가한 다음에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그래서 이 효소기질 복합체와 효소가 약간 방향이 반대라고 하는 거를 또 그래프로 알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온도, pH, 기질 농도, 그 다음에 우리 네 번째 저해제, 방금 봤던 것까지 해서 저해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61페이지 밑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영상 정지했다가 여러분들이 2번, 3번 문제 풀어보고 정답 맞춰보세요. 영상 정지했다가 문제 풀어보세요, 꼭. 자, 풀어봤나요? 효소의 활성 영향에 미친 요인 방금 얘기했듯이 뭐가 있죠? 그렇죠. 온도, pH, 저해제, 기질 농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죠. 자, 효소의 농도가 일정하고 기질의 농도가 충분합니다. 효소의 농도는 일정합니다. 그리고 기질도 되게 많아요. 반응 속도가 처음엔 증가하다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해지는, 아까 그래프 봤죠? 이런 그래프. 이때 반응 속도를 다시 증가시키는 방법 뭐 한다고 했지 아까? 그렇죠. 기질 농도도 충분하고 반응 속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면 뭐를 넣으면 돼요? 그렇죠. 효소를 첨가하면 반응 속도 다시 증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까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이니까 이것도 잘 정리해 두세요. 중요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하다는 건 무슨 뜻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교과서 62에서 63페이지 효소의 작용입니다. 이거 우리 실험을 직접 해보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효소 작용에 따른 온도, pH 어떤 영향을 줄까? 준비물은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준비하면 됩니다. 자, 시험관 AF에서 2% 녹말 용액 3ml, 아이오딘 용액 한두 방울을 넣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쭉 넣어요. 자, 2% 녹말 용액의 아이오딘. 여러분, 아이오딘하고 녹말은 그렇죠? 반응을 해서 사실 청람색을 띈다는 거 알고 있나요? 자, 이런 식으로 다 넣습니다. 좀 영상 좀 빨리 돌릴게요. 자, 아이오딘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오, 촥촥 청람색으로 바뀐다는 거. 즉, 여기서 정리 한번 팁포인트. 녹말과 아이오딘이 만나면 청람색으로 변한다. 그리고 흔들어서 반응을 시켜줍니다. 자, 그 다음 스텝. 시험관 D는요, pH 3 표준 용액을, 시험관 E는 pH 7, F는 10, 즉 산성, 중성, 염기성을 넣는 거죠. 넣습니다. 자,
그러니까 D부터 F까지는 pH 변화를 보는 거고, 그 다음 6개 시험관에 1% 아밀레이스 용액을 넣었습니다. 여러분, 아밀레이스가 무슨 작용하죠? 그렇죠? 녹말을 분해하는 소화 효소죠. 아밀레이스 용액을 넣습니다. 계속 넣어요. 쫙쫙 다 넣어요. 색깔이 바뀐 거 알 수 있나요? 네, 어떤 거 알 수 있어요? 오잉, 여기서 보니까 시험관 2가 눈에 띄게 확 바뀐 거 알 수 있죠? 자,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런지. 자, 그리고 A, D, E, F는 35도씨, 시험관 B는 60도, 고온이죠? 그 다음 C는 저온인 얼음에 넣습니다. 느낌 오지 않아요? 느낌? 효소는 어디서 작용을 잘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정리해보세요. 자, 그리고 색 변화를 관찰합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맞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전부 다 녹말을 넣었어요. 전부 다 녹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아이오딘 용액을 넣었습니다. 그럼 무슨 색깔로 바뀌죠? 청람색으로 바뀝니다. 색깔이 바뀌었죠? 그리고 D, pH 3, E는 pH 7, F는 pH 10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6개 시험관 1% 아밀레이스 넣었어요. 아밀레이스는 녹말을 분해시켜주는 효소죠. 소화효소. 그 다음 ADE. 얘네들은 35도, B는 60도, C는 얼음물에 넣었어요. 그리고 10분 동안 관찰한 후 색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영상에서 잠깐 봤지만 A 같은 경우는 변화 있었을까요? 약간은 옅어지긴 했었어요. B는요, 변화 없었어요. C는 변화 없고요. D 변화 없었어요. E 많이 연해졌어요. F 변화 없었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갈게요. A와 E가 지금 뭐 했어요? A와 E가? A와 E가 굉장히 연해졌다. 자, 여러분 E는 아까 pH 몇이었죠? 7이었죠. 그리고 A는 아예 안 했고 아무것도 안 넣었고, 그 다음에 아밀레이스 넣었고, 그 다음에 35도씨 물이었고, D랑 F는 pH가 3이었고 pH 3이었고, 그쵸? F는 10이었어요. 그래서 F는 10이었어요. 얘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D와 F는. 그러니까 pH 3, 산성과 강한 염기성에는 반응을 하지 않았고 중성에서 반응을 했어요. 그리고 온도가 35도씨일 때 효소의 활성이 있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과서 62, 3페이지 정리하세요. 색의 변화 가장 큰 시험관은 시험관 2였죠. 왜? pH도 최적 pH, 온도도 최적 온도. 그쵸? 요 두 가지 조건 만족했고, 얘는 pH 조건은 만족하지 않았죠. 온도는 최적 온도였어요. pH는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옅어졌다. AC 결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결론을 한번 써보세요. 정리해보세요. 정지하고 써보세요.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서술형 나옵니다. 네, ABC 색 변화는 35도씨. 효소인 아밀레이스 활성이 가장 높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밀레이스 활성에는 온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 최적 온도는 35도씨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왜? 얘네들은 pH를 달리해줬고 얘네들은 뭐를 달리해줬어요? 온도를 달리해줘서 봤죠. 요렇게 온도가 같고요. 요렇게 온도가 달랐어요. 그래서 조작변이, 온도와 조작변인 pH에 대한 변화였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얘는 얼음물과 BC는 얼음물 아니면 뜨거운 물이었죠. A부터 D, E, F까지는 온도. 그러니까 여기서는 A, B, C는 온도에 따라, 얘는 얼음물이나 또는 온도 높은 거는 변화가 없었고, 즉 최적 온도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A가 반응을 한 거고, D, E, F 같은 경우는 A와 비교했을 때 어쨌든 얘도 온도는 맞았어요. 그런데 D, E, F에서는 pH를 비교하자면 얘는 산성이었고 얘는 염기성이었죠. 얘네들은 변화가 없었고, 아밀레이스는 pH가 7일 때 활성을 띄었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최적 온도 35도. DF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방금 했죠? pH 7에서 아밀레이스 활성이 가장 높다는 거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적 pH는 7이다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아밀레이스의 활성에 온도와 pH가 각각 영향을 미치죠.
얼음물하고 60도씨 물 든 비커 속의 아밀레이스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아밀레이스 활성에는 온도와 pH가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온도가 또는 pH가 너무 달라지게 되면 이 단백질의 입지 구조가 변하기 때문에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활성이 어려워집니다. 자, 식혜를 만드는 과정을 조사하고 효소의 작용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써보자. 요거는 여러분들 선생님이 그냥 한번 써놨어요. 한번 보세요. 참고로. 그래서 여기 식혜 만드는 방법 알면 나중에 여러분 직접 집에서 다 만들 수 있겠죠. 자, 효소의 작용. 자, 식혜는요, 엿기름에서 추출한 메가 효소를 이용해서 쌀의 녹말 성분을 이당류 엿당으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녹말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메가 효소가 있어요. 이 효소 때문에 단맛을 내게 되는 거죠. 엿당이 달달한 단맛을 나타내니까. 그래서 엿기름에 들어있는 사실 이 효소 아밀레이스가 밥알 속에 탄수화물을 분해시켜서 당분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 식혜가 단맛을 띠는 거예요. 그래서 엿기름, 메가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보리싹을 틔운 거를 엿기름이라고 해요. 여러분 엿기름 혹시 보셨나요? 진짜 기름이 아닙니다. 보리의 싹을 틔운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보리가 싹을 틔울 때 씨 속에 들어있는 녹말을 아밀레이스로 분해시켜 메가당이라고 불리는 이제 말토스라는 거를 만들어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효소의 활성을 최대로 하기 위해서는 60에서 70도 정도가 적당한 온도인데 그 만드는 순서를 바꾸게 되면 식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식혜를 만들 때는 엿기름의 효소가 탄수화물을 당분으로 바꿀 수 있게끔 끓여야 돼요. 그러니까 당분을 바꾼 다음 끓여야지 됩니다. 만약 먼저 끓이게 되면 효소의 또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먼저 당분으로 바뀐 다음 끓여야지만 맛있는 식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오늘은 효소의 활성에 미치는 온도, pH, 저해제, 기질 농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잘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리고 바로 퀴즈 풀어주세요. 오늘의 수업 보드는 5번입니다. 5번. 자, 다음 시간에는요, 생활 속의 효소 대단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아직 등교가 안 됐지만 여러분 시험 범위 나간 거 다 보셨죠? 시험 범위가 공지된 만큼 전에 배웠던 내용들 잘 정리해서 또 나중에 등교한 후에 시험에 잘 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진 못하고 있지만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고3으로서 파이팅 하시며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리고 시험 범위는 거의 금방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등교하기 전에 시험 범위를 거의 끝낼 거예요. 그리고 등교한 후에는 바로 수행평가를 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수고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